42살 노처녀라며 비웃던 동창들 앞에서 그녀는 결국 홧김에 결혼을 선언한다. 상대는 이름도 잘 모르는 버스기사. 모두가 비웃었다. 인생 망했다라고. 그런데 결혼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 남자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 하지만 그가 신분을 숨긴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경영권 전쟁,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음모. 평범한 결혼인 줄 알았던 선택이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로 이어진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인생 최대의 반전이었을까? 42의 수진에게 동창회란 언제나 묘한 긴장감을 안기는 자리였다. 반가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 수 없는 감정. 그래서인지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참석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날짜가 올라오고 수지는 사흘 동안 읽고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참석이라고 답했다.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도 고집이었을 것이다. 안 가면 지는 것 같다는 어딘가 유치하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자존심. 동창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막상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고집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가 바로 드러났다. 자리는 이미 절반 이상 차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두세 명씩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고 수진이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 수진이 왔네. 미라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목소리가 크고 존재감이 강했던 미라는 여전했다. 화사한 원피스에 굵은 목걸이, 능숙하게 자리를 장악하는 태도까지.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다, 미라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여기 자리 있어. 미라가 손짓하는 자리에 앉으면서 수지는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낯익은 얼굴들, 살짝씩 달라진 모습들. 누군가는 살이 쪘고 누군가는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였다. 머리 스타일이 바뀐 사람, 화장이 진해진 사람,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옆자리에 혜진이 물었다. 수진과 학창 시절 꽤 가까웠던 사이였다. 지금은 연락이 뜸했지만 얼굴을 마주하면 금방 예전 감각이 돌아오는 종류의 친구. 그냥 뭐 평범하게 일하고 지내지. 일은 아직 거기야? 디자인 쪽? 응,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 와, 그거 좋겠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면 좋은 거였다. 자유로운 대신 불안정하고 편한 대신 외로웠지만 그런 말까지 꺼낼 자리는 아니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겹치고 웃음소리가 높아졌다. 수진도 참여하려 했다. 맞장구도 치고 가끔 한마디씩 끼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화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 남편이 요즘 팀장 됐잖아. 그러니까 야근이 더 늘었는데 어떡하겠어. 집안일은 내가 다 하는 거지 뭐. 정은이 넋두리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자랑이 담겨 있었다. 야, 근데 팀장이면 연봉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걸로 참아야지. 연봉이 오르면 뭐해? 쓸 시간이 없는데. 아, 우리 둘째가 요즘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거든. 근데 진짜 금방 따라가는 거 있지? 선생님이 소질 있다고 하던데. 진짜? 우리 애는 태권도 시켰더니 도복이 너무 좋대. 매일 입고 자겠다고. 웃음이 터졌다. 수진도 따라 웃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미라가 잔을 들며 테이블 전체를 훑었다. 근데 있잖아. 우리 이제 다 나이가 나이니까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지? 수진아. 수진은 잔을 내려놓았다. 왜? 아직도 혼자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음식을 집다가 잠깐 손을 멈췄다. 혜진이 살짝 눈을 피했다. 수진은 천천히 웃었다. 응, 혼자야. 아이고, 왜? 수진이 예쁜데. 남자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지. 에이, 그게 그거지. 40 넘으면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아. 나는 35에 겨우 만났는데 그때도 진짜 힘들었거든. 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언을 하는 건지 자랑을 하는 건지 경계가 불분명한 말투였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어?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데. 정은이 거들었다.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왜?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수진이 나이에 혼자면 좀 외롭지 않아? 수진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 외롭냐고.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 자리에서 꺼내놓고 싶지 않았다. 꺼내놓는 순간 그것이 동정의 이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외롭긴 뭐가 외로워.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좋아. 야, 좋은 척하지 마. 다 알아. 미라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 웃음이 그 다 알아라는 말이 수진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다 알기는 뭘 다 알아. 수진은 속으로 되뇌었지만 밖으로는 그냥 웃기만 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결의 말들이 이어졌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말들. 결혼을 안 한 수진을 향해 뭔가 결핍된 사람처럼 대하는 시선. 불쌍하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의 태도. 수진이가 워낙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근데 있잖아. 솔직히 나이 들면 기준 좀 낮춰야 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나는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찾는 거야? 수지는 대답을 고르다가 결국 그냥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맞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 정은이 웃으며 말했다. 테이블에서 다시 웃음이 퍼졌다. 수진도 웃었다. 그 웃음이 점점 피로해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돌고 목소리는 커졌다. 어느새 대화는 각자의 사생활, 남편 이야기, 아이 교육, 아파트 평수로 흘러갔다. 수지는 그 흐름의 바깥에 서 있었다. 참여하려 해도 발을 디딜 자리가 마땅치 않은 느낌. 아이 이야기에는 할 말이 없고 남편 이야기는 더더욱 없고 부동산 이야기는 겨우 듣는 정도였다. 혜진이 슬쩍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게 물었다. 괜찮아? 응, 왜? 아니, 표정이 좀 굳어 보여서. 그래,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혜진은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원래 저래. 신경 안 써. 짧게 대답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혜진도 알고 수진도 알았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다시 테이블 전체의 대화로 시선을 돌렸고 수진도 그렇게 했다. 잔이 다시 채워졌다. 수진은 말없이 마셨다. 2잔, 3잔. 술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소음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목소리들이 뒤엉켜 하나의 우문거림처럼 들렸다. 웃음소리, 숟가락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수지는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점점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 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수진아, 진짜 물어봐도 돼?
너 결혼 생각 아예 없어? 없지는 않은데. 그럼 왜 안 해? 이제 진짜 때 됐잖아. 42이면 때가 됐다는 말. 수지는 그 표현이 싫었다. 결혼의 때가 있다는 것처럼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뭔가 어긋난 것처럼 말하는 방식. 때가 언제인데? 아니, 그냥 있잖아. 솔직히 우리 나이면 혼자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왜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흔하지 않다는 거지. 요즘 세상에 40 넘어서 혼자인 여자가 많지는 않잖아.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다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지.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수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 박자 멈췄다. 미라야. 응? 나 지금 꽤 외로워. 근데 그게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야. 미라가 잠깐 말을 잃었다. 테이블이 살짝 조용해졌다. 누군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수지는 그 침묵을 더 이상 채우고 싶지 않았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방향으로 걸으면서 수지는 뒤통수로 시선들이 모이는 것을 느꼈다.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는 것, 그게 자신 때문이라는 것.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화장실 안에서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화장이 조금 번진 눈과 피곤한 표정, 억지로 구겨 넣었던 웃음의 흔적. 수지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왜 왔을까? 왜 매번 이 자리에 나와서 매번 이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걸까? 대답은 알고 있었다. 안 가면 지는 것 같아서. 그 유치한 자존심. 근데 와서도 이렇게 된다면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차이가 뭔지 더 이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바로 현관 쪽으로 향했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신발을 신는 동안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어쩌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식당 문이 닫혔다.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차갑고 선명했다. 수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 안에서 마신 술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 아스팔트 냄새, 밤 냄새, 아무도 없는 골목 냄새. 걷기 시작했다. 방향은 없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가로등 아래를 지나고 편의점 앞을 지나고 한참을 걸었다. 발소리만이 조용한 골목을 채웠다. 걷는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생각은 제 발로 찾아왔다. 아직도 혼자야? 나이 들면 기준 좀 낮춰야 해. 혼자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 목소리들이 귀에 맴돌았다. 나쁜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었다. 다 알고 지낸 얼굴들이었다.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더 괴로웠다. 악이라면 화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선의로 포장된 기준, 좋은 마음으로 건네는 동정. 그것에는 화를 내는 것조차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수지는 결국 어느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았다.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다. 연락할 사람을 떠올렸다가 이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귀찮다는 생각에 다시 가방 안에 넣었다. 밤바람이 불었다. 외투깃을 여미며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하고 분명하게 한 가지를 느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 남들이 그어놓은 선 위에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버티는 살. 참석 버튼을 누르면서도 왜 눌렀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삶. 웃으면서도 웃는 이유를 모르는 삶.
외롭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괜찮아를 반복하는 살. 그것을 오늘 밤을 끝으로 그만두고 싶었다. 어떻게 그만두는지는 몰랐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이 결심만큼은 오늘 밤 이 정류장 벤치에서 생긴 것이었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불을 밝히며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버스는 정류장에 멈추기 직전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낡은 엔진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수지는 반쯤 습관적으로 몸을 일으켜 올라탔다. 막차였다. 시계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고 버스 안도 마찬가지였다. 승객은 3명이었다. 맨 뒷자리에 잠든 중년 남자,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는 젊은 여자, 그리고 수진. 수진은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이마를 유리에 기댔다. 차가운 감촉이 술기운으로 달아오른 얼굴에 닿았다. 나쁘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수지는 눈을 감으려다가 멈췄다. 감으면 아까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재생될 것 같았다. 미라의 목소리, 정은의 웃음, 아직도 혼자야? 라는 질문. 눈을 뜨고 있는 편이 나았다. 그냥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도로, 드문드문 켜진 가게 불빛, 횡단보도 앞에 혼자 서 있는 사람. 별 것 없는 풍경인데 이상하게 시선이 붙들렸다. 많이 피곤하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기사석 쪽이었다. 백미러에 눈이 비쳤다. 남자였다. 40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윤곽은 거칠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다. 피곤함 속에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잠깐 머뭇거렸다. 티나요? 조금요. 이마를 유리에 대고 있으면 보통 2가지 중 하나거든요. 많이 취했거나 많이 지쳤거나. 둘 다예요. 남자가 작게 웃었다. 피식 하는 소리였는데 나쁘지 않은 웃음이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은하 아파트요. 종점 전 정거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대화가 끊길 것 같았다. 기사가 다시 전방의 시선을 고정했고 수진도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더 나왔다. 동창회 갔다가 나왔어요. 혼잣말처럼 뱉은 말이었다. 백미러 속 눈이 잠깐 수진 쪽을 보았다. 중간에요? 네. 왜요? 왜? 라는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이 간단하지 않았다. 지치는 자리였어요. 재미없었던 게 아니라요? 재미없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지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조금 끄덕이는 것 같았다. 백미러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뭔가 더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침묵이 아니라 그냥 들었다는 종류의 침묵. 수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거기서 다들 저한테 왜 아직 혼자냐고 물어봤거든요.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 남아서요. 그런 말이 있죠. 별 뜻 없이 하는 말인데 오래 남는 거. 맞아요. 수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버스는 큰 도로를 빠져나와 주택가 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가로등 간격이 넓어지면서 어둠이 짙어졌다. 기혼이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수진 스스로도 왜 물었는지 잘 몰랐다. 남자는 잠깐 대답을 멈추었다. 아니요. 이혼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아. 수지는 그 대답이 의외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또래인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이 낯설게 들렸다.
아니, 낯설 이유가 없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놀랐다. 왜요? 왜 결혼을 안 했냐고요? 네. 남자가 잠깐 침묵했다. 핸들을 고쳐 잡는 소리가 났다. 맞는 순간이 없었어요. 맞는 사람이 아니라요? 순간이요. 사람이 맞아도 때가 안 맞으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수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맞는 순간. 사람이 맞아도 때가 안 맞으면. 그 말이 어딘가에 콕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버스가 정류장 하나를 지나쳤다.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없었다. 잠든 중년 남자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실없는 웃음이었다. 있잖아요. 네. 오늘 동창회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는데요. 뭐요? 차라리 아무나랑 결혼해버릴까. 말하고 나서 수지는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처음 만난 버스 기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술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그냥 혼잣말처럼 흘려버리려고 했는데 백미러 속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가 입을 열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그럼 나랑 해볼래요? 수지는 픽 웃었다. 그리고 바로 대받아치려다가 멈췄다. 이상했다. 웃어넘기면 될 말인데 입이 바로 열리지 않았다. 뭔가 반박할 말을 찾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 무슨 소리예요 라거나 농담하지 마세요 라거나 그런 말들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농담이에요? 수진이 물었다. 남자는 백미러로 잠깐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이 웃고 있지 않았다. 반은요? 반은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모르겠어요.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붙들려다가 놓쳤다.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심이라는 건지, 그냥 분위기상 한 말인지. 이름이 뭐예요? 엉뚱하게도 그 말이 먼저 나왔다. 이태식이요. 수진이에요. 한수진. 네. 짧은 인사였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름치고는 너무 이상한 맥락이었다.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이름을 나중에 물은 꼴이었다. 수지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버스는 어느새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 안으로 쏟아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저 진지하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 알아요. 그냥 오늘 좀 힘들었고 술도 마셨고.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네. 남자는 계속 네라고만 했다. 그런데 그 네가 매번 조금씩 달랐다. 알겠다는 네, 듣고 있다는 네, 그리고 마지막 네는 뭔가 다른 뉘앙스였다. 말을 끊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는 것도 아닌. 왜 자꾸 네라고만 해요? 할 말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대화가 끊기잖아요. 수지는 그 말에 또 웃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진짜 웃음이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버스 기사가 원래 별말 못해요. 운전하면서 너무 딴 데 집중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아까 그 말은요? 어떤 말이요? 나랑 결혼해 볼래요, 그거요. 잠깐의 침묵. 그건 그냥 나왔어요. 그냥이요? 손님이 먼저 아무나랑 결혼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도 그냥 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냥 한 말이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그냥 한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냥 한 말이면 진작 웃고 넘어갔어야 했다.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다음 정류장이 은하 아파트예요. 태식이 말했다. 수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일어설 준비를 하면서도
발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태식 씨, 네. 오늘 대화 이상했죠? 조금요.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태식은 백미러로 수진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걸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내렸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천천히 멀어졌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버스의 뒷불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이상한 밤이었다. 동창회에서 시작해서 막차 버스 기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이름을 교환하고 헤어졌다. 술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아침이 되면 희미해질 기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수지는 태식의 마지막 눈빛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백미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피곤하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흔들림이 없던. 수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불빛이 가까워졌다. 오늘 밤의 이상한 감정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다. 그 버스를 다시 타게 될 것 같다는 느낌. 이유는 몰랐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은 흐린 목요일이었다. 구청 민원실은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광판 숫자만 바라보았다. 옆에 태식이 앉아 있었다.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번호가 불렸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도장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주었다. 여기랑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태식이 먼저 펜을 들었다. 수진이 그 다음이었다. 사각사각 볼펜 소리가 두 번 났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라는 말이 공기 중에 잠깐 떠 있다가 사라졌다. 수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태식도 같은 말을 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원실을 나왔다. 구청 주차장에 서서 수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잔뜩 흐린 하늘이었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흐린 채로 끝날 것 같기도 한. 배고프세요? 태식이 물었다. 아니요. 거짓말. 수지는 픽 웃었다. 배가 고팠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다는 걸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다.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럼 태식 씨가 고르세요. 저도 아무거나 괜찮아서요.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태식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말로 아무거나 괜찮다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어이없으면서도 웃겼다. 국밥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혼인신고 기념 식사는 구청 근처 국밥집에서 이루어졌다. 플라스틱 테이블, 김이 오르는 뚝배기, 깍두기.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풍경이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나? 이게 결혼이 맞나?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밥은 뜨겁고 맛있었다. 결혼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어머니였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엄마, 나 성인이야. 성인이면 이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한마디도 없이 남자가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뭐 하는 사람이야? 버스 기사예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다. 버스 기사? 응. 언제부터 만났어? 수지는 잠깐 머뭇거렸다. 얼마 안 됐어. 얼마나? 얼마 안 됐다고. 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다. 걱정, 황당함, 그리고 어쩌면 오래된 체념 같은 것.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결혼하라고 뭐라 한 적 없잖아.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 남자 됨됨이는 봤어? 집안은? 하다못해 얼마나 버는지는 알아? 엄마. 응? 나 괜찮아. 진짜로. 또 한 번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더 추궁하는 대신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다. 수지는 오늘 국밥 먹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알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오빠는 달랐다. 문자로 내일 바라고 보내왔다가 수진이 바빠라고 답하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야, 진짜야? 결혼했어? 응. 미쳤어? 누가 버스 기사랑 갑자기 결혼을 해? 내가 했는데. 이름이 뭐야? 나이는? 전에 만난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오빠, 나 32살 아니야. 42이야. 그래서 더 이상한 거잖아. 42이면 더 신중해야지. 신중하게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오빠는 말문이 막혔다.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때 소개시켜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동창들이 남아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단체 채팅방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수진이 결혼했대. 갑자기, 누구래? 버스 기사래. 진짜? 어떻게 만났대? 글쎄, 잘 되려나. 워낙 독특한 애였잖아. 근데 버스 기사면 수입이 얼마나 되려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왜. 수지는 알림을 끄고 폰을 뒤집어 놓았다. 문제는 소문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안에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색했다. 아침에 일어나 욕실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냉장고에 뭘 채워야 하는지, 리모컨을 누가 쥐는지, 불을 언제 끄는지, 사소한 것들이 전부 처음이었다. 규칙도 없고 습관도 없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이 즉흥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데 태식이 옆에 섰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도요. 태식 씨, 저 설거지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같이 하려고요. 수지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다가 행주를 건넸다. 그럼 이거 들고 있어요. 닦으면 안 돼요? 닦으려면 제가 씻어야 하는데 제가 씻는 속도보다 태식 씨가 닦는 속도가 빠르면 행주만 들고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해보면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 태식은 한동안 행주를 들고 서 있다가 수진이 그릇을 건네면 닦고 또 기다리고를 반복했다. 이상하게 그 장면이 우스웠다. 수진이 피식 웃자 태식도 웃었다.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까지 중 처음으로 어색함이 사라진 순간이기도 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밥상 앞에서 할 말을 찾는 시간이 길었고 취침 인사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자려고 누우면 방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살 때의 조용함과는 결이 달랐다. 누군가 있는 조용함.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태식도 나와 있었다. 부엌 쪽에 서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발견했다. 잠이 안 와요? 태식이 물었다. 네. 태식 씨도요? 저는 원래 늦게 자요. 야간 근무가 많아서 리듬이 이래요. 아. 수지는 소파 쿠션을 끌어안았다. 태식은 물컵을 들고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은 창밖의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았다. 적응이 안 되죠? 태식이 먼저 말했다.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요. 그렇군요. 근데 이상한 건 태식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 불편하긴 한데 나쁘지는 않아요. 수지는 그 말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의 베란다에서 빨래가 펄럭였다. 평범한 밤의 풍경이었다. 태식 씨는 후회 안 해요? 수진이 물었다. 뭐요? 이거요. 이 결혼.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다. 후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회하려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버스에서 그 말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떨 것 같았어요? 그냥 똑같이 운전하고 집에 갔겠죠. 다음 날도 똑같이. 그게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그 대답의 의미를 천천히 풀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다. 더 나은 길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다.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다. 저는요. 수진이 말했다. 네. 무섭긴 한데 그게 꼭 나쁜 무서움은 아닌 것 같아요. 태식이 수진을 보았다. 어둠 속이라 표정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이 가볍지 않다는 것은 느껴졌다.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인지 동의인지 아니면 그냥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을 굳이 분류하고 싶지 않았다. 태식이 먼저 일어난 날 아침 수진이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식탁에 나가보니 밥이 차려져 있었다. 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태식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재킷을 걸치는 중이었다. 언제 이걸 다 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손님이 늦게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서요. 수지는 손님이라는 단어에 걸렸다. 손님이요? 태식이 멈추었다.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수지는 자리에 앉아 찌개 뚜껑을 열었다. 김이 올라왔다. 뜨끈했다. 맛있겠다. 잘 못해요. 해봐야 알죠. 첫 숟가락을 떴다. 간이 딱 맞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도 묻지 않았다. 그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면서 다녀올게요라고 했다. 수지는 찌개를 먹다가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사람이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준다면, 퇴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식지 않게 덮어두는 사람이라면, 잠 못 이루는 밤에 불도 켜지 않고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여전히 어색했고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 아침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흐렸던 날씨가 조금 개어 있었다. 그날은 태식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보통은 늦을 것 같으면 짧게라도 문자가 왔다. 늦어요. 혹은 밥 먼저 드세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항상 챙겼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가 지나도 저녁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수지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다가 나중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자를 보냈다. 오늘 늦어요? 답이 없었다. 저녁을 혼자 먹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밥을 차렸는데 식탁이 유난히 넓어 보였다. 혼자 살 때도 늘 혼자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때와 지금의 혼자가 달랐다. 누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무게를 갖는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알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식탁 위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태식의 휴대폰이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두고 간 모양이었다. 그러면 연락이 안 온 게 아니라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충전이 10% 남아 있었다. 태식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다가 직장에 있으면 다른 폰을 쓸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화면이 켜지면서 진동이 울렸다. 수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잠깐 망설였다. 남의 전화를 받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태식이 폰을 두고 간 상황이었고 급한 연락일 수도 있었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있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훈련된 사람의 말투였다. 태식 씨 아내인데요. 지금 폰을 두고 출근하셔서 제가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 박자, 두 박자. 침묵이 길었다. 아내요? 네. 이태식 전무님 댁 아내분이세요? 전무님. 수지는 그 단어를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머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 전무. 이태식 전무님. 전무님이요? 네. 이태식 전무님 폰으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잠깐만요. 수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무릎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손에 쥔 폰이 낯설게 느껴졌다. 혹시 무슨 용건이세요? 전무님께 전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건지 여쭤봐 달라고요.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목소리는 끝까지 공손했다. 하지만 그 공손함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닌 사람처럼,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냉장고가 작동하는 낮은 소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무님, 기다리는 분들,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건지. 한 문장씩 되씹었다.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려다가 틀어졌다. 태식은 버스 기사였다. 그게 전부였다. 피곤한 눈빛, 낡은 점퍼, 늦은 밤 막차 노선. 수진이 알고 있는 태식의 전부는 그것이었다. 그런데 전무님이라니. 현관문 소리가 났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태식이 들어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재킷을 벗으면서 거실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폰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두고 갔네요. 네. 연락 못해서 걱정했죠? 전화 왔었어요. 태식의 손이 멈췄다. 누구한테요? 저장 안 된 번호에서요. 제가 받았어요. 태식은 천천히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는 동안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뭐라고 했어요? 전무님께 전해달라고요.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건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폰을 내려놓고 소파로 와서 앉았다. 수진 반대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태식 씨,
네. 전무님이 누구예요? 대답이 없었다. 저한테 전무님한테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이태식 전무님이라고. 태식은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말을 고르는 사람의 자세였다. 수지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 태식이 입을 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뭐요? 저 사실 버스 기사가 원래 직업이 아니에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원래는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오래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 드디어 꺼내려는 순간의 눈빛. 태건그룹 알아요? 수지는 잠깐 생각했다. 태건그룹.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건설, 물류, 유통까지 걸쳐 있는 대기업. 뉴스에 종종 나오는 이름이었다. 알아요. 거기 후계자예요. 제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 회장이 제 아버지예요. 지금은 별세하셨고 그 이후로 경영권 문제가 생겼는데. 태식은 말을 멈추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3년 전에 제가 그룹에서 밀려났어요. 밀려났다는 게 내부에서 조작이 있었어요. 제가 주도한 투자건이 실패한 것처럼 서류가 만들어졌고 이사회에서 저를 경영 부적격으로 몰았어요. 법적으로 제 손을 묶는데 반년도 안 걸렸어요.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누가요? 삼촌이요. 강도윤. 이름을 말하는 순간 태식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전까지의 담담함과는 결이 달랐다. 차갑고 건조했다. 오래된 분노가 굳어서 냉기가 된 것 같은 목소리. 친동생이에요. 아버지. 삼촌이 한 거예요? 제가 증명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한 거 맞아요. 수지는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머릿속에서 뭔가를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 이태식. 막차 노선의 따뜻한 눈빛. 아침마다 차려지는 된장찌개. 그리고 지금 대기업 후계자라는 말. 왜 버스 기사를 한 거예요? 도망치려고요. 처음에는 태식이 잠깐 멈추었다. 나중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요. 운전하면서 사람 태우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돌아갈 생각 없어요? 몰랐어요. 수진 씨 만나기 전까지는.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붙들었다. 몰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돌아가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생겼다는 건지. 저한테 왜 말 안 했어요?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면 달라질 것 같아서요. 뭐가요? 수진 씨가 저를 보는 방식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입을 다물었다. 달라질 것 같아서. 버스 기사 이태식이 아니라 대기업 후계자 이태식이 되면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지는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변명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았다. 태식 씨. 네. 저 지금 화가 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 먼저 와서요. 어떤 감정이요? 수지는 잠깐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지금은요? 지금은 다 말해줘요. 처음부터 삼촌이 어떻게 한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까 전화 온 사람이 누구인지. 태식은 한 박자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어요. 오늘 밤 어디 가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수지는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럼 다 말해줘요. 태식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다.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천천히 3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식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뒤에 수진이 말했다. 알겠어요. 뭐가요? 왜 버스 기사였는지, 왜 말을 안 했는지, 왜 그날 막차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태식이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수진은 잠깐 창밖을 보았다가 다시 태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라는 말 다음에 뭘 기대하고 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 아직 화 안 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자고 내일 얘기해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다. 태식 씨. 네. 다음엔 먼저 말해줘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문을 닫았다. 거실에 혼자 남은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오래된 피로와 오늘 처음 생긴 무언가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태식이 그룹을 나온 것은 3년 전 11월이었다. 정확히는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밀려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어디인지는 태식 스스로도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선택을 빼앗긴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빈손으로 혼자 건물 밖에. 그날의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태식은 전날 밤을 거의 새웠다.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반박 논리를 정리했다. 조작된 보고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랐다. 앉아있는 얼굴들. 태식이 오래 알아온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신임했던 임원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들, 명절마다 얼굴을 마주쳤던 사람들. 그들이 태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달랐다. 아직 말 한마디 하기 전인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강도윤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태식의 삼촌, 아버지의 친동생, 선이 굵고 말이 느린 남자였다. 태식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불편했다. 항상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다. 이태식 전무 함께. 전무. 그날이 마지막으로 그 호칭을 들은 날이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태식이 준비한 자료는 절반도 발언하지 못했다. 강도윤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먼저 상정됐고 이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태식이 반박하면 다른 수치가 나왔고 그 수치에 또 반박하면 또 다른 자료가 나왔다. 미리 준비된 것이 분명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표결은 11명 중 8명이었다. 경영 부적격. 태식은 그 숫자를 듣고 잠깐 아무 생각이 없었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준비한 시간들이,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8이라는 숫자 하나로 정리됐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건물을 나오면서 태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3달 동안 태식은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개인 재산이 있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 할 일이 없으니 생각만 했다. 이사회 장면이 반복됐다. 8명의 얼굴이 돌아왔다. 강도윤의 웃음이 떠올랐다. 눈까지 닿지 않는 그 웃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봤다.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서류는 너무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조작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길 확률이 높지 않아요. 얼마나요? 지금 상태로는요. 30% 정도? 태식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 버스 기사를 생각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늦은 밤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게 됐고 막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 기사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단순해 보였다. 복잡한 것이 없는 얼굴. 다음 날 태식은 버스 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검색했다. 수진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챕터 4의 밤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다. 그 사흘 동안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었냐, 들어왔냐, 오늘 어땠냐. 짧고 사무적인 말들. 수진이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인지 태식이 눈치를 보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사흘째 저녁 태식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치킨을 사왔다. 왜요? 수진이 물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였다. 그냥요. 드시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치킨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모르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수진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그릇을 꺼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치킨을 먹는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흘 됐네요. 뭐가요? 그날 밤 이야기 들은 것. 태식이 치킨 한 조각을 내려놓았다. 화 많이 풀렸어요? 조금요. 조금이요?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더 물어보고 싶은 것 있어요? 수진이 잠깐 생각했다. 버스 기사를 왜 했는지. 그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처음에 그랬다고 했고요. 3년이잖아요. 태식은 그 말을 받고 잠시 멈추었다. 얘기해도 돼요? 그러려고 치킨 사온 거 아니에요? 태식이 작게 웃었다. 수진도 따라 웃었다. 사흘 만에 처음 나온 웃음이었다. 태식이 버스 기사 시험을 통과한 것은 자격증 과정을 시작한 지 넉 달 만이었다.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했다. 크고 묵직한 핸들,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감각, 백미러로 들어오는 넓은 시야.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지만 이건 달랐다. 승용차가 아니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는 것. 처음에 그게 답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태식이 말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선택할 것도 없고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수지는 치킨을 먹다 손을 멈추었다. 그게 편했어요? 이상하게요. 그룹에 있을 때는 항상 변수였거든요. 결정 하나가 10개의 결과를 만들고 그 10개가 또 다른 걸 만들고 뭘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버스는 달려요. 그냥 달리면 끝이 있고요. 네. 종점이 있으니까. 수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건요? 그게 또 다른 이유예요. 태식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버스 기사한테 아무도 뭘 기대 안 해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잘해도 칭찬 없고 못해도 크게 뭐라 안 해요. 그냥 타고 내려요. 그게 좋았어요? 저한테는요. 그때는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룹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기대였어요. 후계자니까, 회장 아들이니까. 잘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보는 거잖아요. 버스 기사는 자리가 없으니까요. 네. 저 그냥 이태식이에요. 거기서는 수지는 잠깐 그 말을 붙들었다. 그냥 이태식? 자리도 없고 기대도 없고 판단도 없는 40이 넘은 남자가 대기업을 등지고 버스 핸들을 잡은 이유가 그것이었다. 도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 강도윤이라는 사람이요. 수진이 말했다. 네. 그 사람이 사람들을 다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임원들도 동료들도. 네.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그 사람이 준비한 게. 태식은 잠깐 천장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다 되어 있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태식 씨 옆에 있으면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태식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까의 담담함과는 다른 차갑고 날이 선 무언가. 오래 생각했어요. 분노도 해봤고 이해해 보려고도 했고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넘어야 할 사람이에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복수라는 말을 쓰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묶이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 것을 되찾고 싶어요. 제 이름이 달린 것들을. 수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뜨겁지 않았다. 하지만 차갑지도 않았다. 오래 시켜서 단단해진 것 같은 말이었다. 아까 전화 온 사람이요. 비서예요. 그쪽 사람이 아니라 저쪽 사람. 저쪽이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룹 안에서 강도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남아 있어요. 수지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다. 그 사람들이 태식 씨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은 치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지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잠깐 멈추었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태식 씨 생각을 먼저 말해줘요. 태식은 한 박자 쉬었다. 무서워요. 다시 들어가면 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을 믿는 게 이제 잘 안 돼요. 근데요? 근데 이대로 있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버스는 좋아요. 근데 제가 버스 기사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수지는 잠깐 생각했다. 태식 씨, 네. 저한테 숨긴 것 때문에 화난 거 아직 다 안 풀렸어요.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하나만 말할게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버스 노선이 편한 건 알겠어요. 정해진 곳에서 출발해서 정해진 곳에서 끝나는 것. 근데 태식 씨 인생은 버스 노선이 아니잖아요. 끝이 종점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서운 거랑 안 하는 거는 달라요. 태식 씨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무서워서 안 하는 거라면 그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식탁 위에 치킨이 식어가고 있었다. 태식은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고마워요. 치킨 값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태식이 웃었다. 이번엔 눈까지 웃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 들어가 누우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옆에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라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 감각만큼은 분명했다. 강도윤의 집무실은 그룹 본사 32층에 있었다. 창이 넓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강도윤은 그 창을 좋아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사람도 문제도 감정도 작아 보이면 다루기 쉬워졌다. 그날 오전 강도윤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음 분기 사업 계획안이었다. 수치를 훑는데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야?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서 해. 비서가 자리에 앉았다. 이 비서는 강도윤이 직접 뽑은 사람이었다. 말이 적고 필요한 것만 말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도윤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태식 씨 관련입니다. 강도윤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혼인신고 기준으로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강도윤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누구랑? 한수진이라는 여자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고 42이에요.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버스에서요. 강도윤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짧게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버스에서 이태식 씨가 야간 노선 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직도 버스를 몰고 있어? 네. 강도윤은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고 있었다. 3년이 지났다. 이태식은 대기업 후계자에서 버스 기사가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끝난 이야기였다. 법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태식의 손은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소식이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다. 개인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뭔가 걸렸다. 결혼을 갑자기 왜 했을까?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태식이가 충동적인 애가 아니거든. 생각이 없어 보여도 계산이 있는 놈이야.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움직임이 있어? 비서가 잠깐 망설이는 것이 보였다. 강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있구나.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면 있다는 거잖아. 이태식 씨 주변에서 예전에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파악이 안 됐고요. 강도윤은 손가락으로 팔걸이 두드리는 것을 멈추었다. 만년필을 집어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름. 현재까지 파악된 건 2명입니다. 이전 재무팀장 박성준, 그리고 전략기획 출신 오민혁. 강도윤은 두 이름을 머릿속에서 찾았다. 박성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사람.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하나였다. 오민혁. 젊은 편이었다. 태식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이 태식이한테 접근하고 있어? 접근이라기보다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말이야.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에 손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개미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조용했다. 태식이 포기한 줄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했다. 법적 제약, 조직 내고립, 외부 이미지 손상, 촘촘하게 짜놓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의 결혼.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 여자. 강도윤이 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수진이요? 응. 더 알아봐. 어느 정도까지요? 일상, 사람들, 만나는 곳, 다. 비서가 잠깐 멈추었다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태식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 아직? 네. 그쪽이 먼저 움직이게 해.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내 패가 보여. 강도윤은 창에서 손을 떼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수치를 훑기 시작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수지는 그 무렵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전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다.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었는데 수정 요청이 많아 오후까지 이어졌다. 집에 돌아오니 4시가 넘어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수정 파일을 정리하면서 음악을 틀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전에 미팅 장소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본 것이 3번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지나치는 사람들을 한 번씩 확인했지만 아는 얼굴은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태식이 들어온 것은 저녁 8시였다. 오늘 어땠어요? 수진이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요. 수진 씨는요? 미팅이 길어졌어요. 클라이언트가 오늘 특히 까다로웠어요. 수고했어요. 태식이 재킷을 벗으면서 부엌 쪽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문을 닫았다. 나가서 먹을까요? 오늘 제가 별로 해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뭐 먹을래요? 수진 씨가 골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웃었다. 그럼 칼국수? 좋아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섰다. 골목 끝에 오래된 칼국수집이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판을 보는데 수진이 불쑥 물었다. 태식 씨, 네. 강도윤이 아직 태식 씨 신경 쓰고 있을까요? 태식이 메뉴판에서 눈을 들었다. 갑자기요? 그냥요. 오늘 길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유는 없는데. 태식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디서요? 미팅 가는 길이요. 왜요? 아니요. 그냥. 수지는 그 그냥이 진짜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태식 씨. 네. 방금 표정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뒤를 돌아봤다고 하니까요. 태식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강도윤이 아직 저를 완전히 놔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저를 밀어낸 건 단순히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저라는 변수를 완전히 없애야 자기 자리가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버지가 남긴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신경 쓰고 있을 수 있어요? 태식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일찍 말해줬어야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태식 씨, 제가 걱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걱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싶어요. 괜찮은 척 모르는 척이 제일 불편해요. 알겠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 다 말해줘요. 칼국수가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국물 냄새가 올라왔다.
주인 아주머니가 깍두기를 추가로 가져다 주고 갔다. 태식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말을 시작했다. 박성준 씨라고 예전에 재무팀장 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분이요?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해왔어요. 다른 분 한 명이랑 같이요. 뭐라고요? 때가 됐다고요.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수지는 국물을 마시면서 태식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강도윤 쪽에서도 눈치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 안에 들어간 거네요. 태식 씨 아내라는 이유로. 태식은 수진을 바라보았다.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니까. 수진 씨는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식이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강도윤이 지금 당장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상대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나서면 제 패가 보이니까. 그러면 기다려요? 아직은요. 수지는 면을 건져 먹으면서 생각했다. 창밖으로 골목의 저녁 풍경이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 수진도 며칠 전까지는 그랬다. 아무것도 모르고 칼국수 먹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의 일상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오늘 뒤를 돌아보게 했던 그 감각이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무서운 것과 당황스러운 것은 달랐다. 수지는 무섭지 않았다. 다만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편했다. 태식 씨, 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상황이 우리한테 오겠죠. 그렇겠죠. 그때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해뒀어요? 태식은 잠깐 말이 없었다. 생각 중이에요. 같이 생각해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저도요? 당연하죠. 저도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태식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지나갔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처음으로 생긴 것 같은 무언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알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은 칼국수를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골목을 걸으면서 수지는 자연스럽게 태식의 옆에 붙어 걸었다. 거리가 좁아진 것을 태식도 알았고 수진도 알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태식이 먼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먼저 들어가다가 돌아보았다. 태식 씨, 네. 오늘 길에서 뒤돌아봤을 때 아는 얼굴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수진은 안으로 들어갔다. 태식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다. 그 밤 32층 집무실에서 강도윤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오늘도 특이한 동향은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오전에 미팅, 오후에 귀가했습니다. 태식이는 저녁에 귀가 후 외출. 두 사람이 같이 근처 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강도윤은 잠자코 들었다. 계속 봐. 네. 그리고 박성준 움직임도 놓치지 마. 비서가 나가고 집무실이 조용해졌다.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되면 도시는 더 잘 보였다.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였다. 이태식? 3년 만에 결혼을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강도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다리면 됐다. 상대가 먼저 발을 내밀면
그때 잡으면 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태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한수진이 있었다. 박성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태식은 그 시간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을 풀다가 진동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박성준이었다.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다. 네, 박 팀장님. 전무님, 오전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식은 젓던 손을 멈추었다. 오민혁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저희 둘 다요. 전무님, 지금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강도윤 쪽에서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태식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계란을 저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를 묶으면서 부엌 쪽을 보더니 물었다. 박성준 씨예요? 네. 들렸어요. 목소리가.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래요? 결정하라고요. 이번 주 안에. 수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태식의 등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서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태식이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다. 밥도 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밥 먹는 동안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창밖으로 토요일 오전에 햇살이 들어왔다. 한산한 거리에 사람들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태식이 먼저 밥을 다 먹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수지는 아직 먹고 있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수진 씨. 네. 저 어떻게 보여요? 지금. 수진이 숟가락을 멈추었다. 무슨 말이에요?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수지는 태식을 바라보았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다. 결정을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 둘이 달라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못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태식 씨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태식은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들어왔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솔직함은 좋아요. 수진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다가 말을 이었다.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럼요. 들어가면 또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걸 한 번 봤잖아요. 그게 다시 되면.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게 다시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태식 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버티는 거예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버티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버티는 건 뭔가와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태식 씨는 맞서고 있는 게 없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가 됐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수지는 작업실 겸 쓰는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간간히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3년 전을 생각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건물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자존심이었는지 포기였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냥 걸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고 샤워를 하고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서 8이라는 숫자를 생각했다. 11명 중 8. 그 숫자가 오래 남았다. 그 이후로 결정이라는 것을 잘 못했다. 작은 것들은 괜찮았다. 뭐 먹을지, 어디서 살지, 버스 어느 노선을 탈지. 그런 건 됐다. 하지만 무게가 있는 결정, 결과가 큰 결정 앞에서는 이상하게 몸이 굳었다. 이사회 표결 결과를 들었을 때의 그 감각이 돌아왔다. 준비를 해도 논리가 있어도 결국 내 손 밖의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버스를 선택한 것이기도 했다. 결과가 예측 가능한 일, 출발점과 종점이 정해진 일. 근데 지금 박성준이 요구하는 것은 달랐다. 종점이 어딘지 모르는 길로 다시 나서라는 것이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면서 태식을 보았다.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네. 생각해요? 네. 수진은 물컵을 들고 소파 옆 의자에 앉았다. 태식과 나란히 창밖을 보는 자리였다. 물어봐도 돼요? 네. 태식 씨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진짜로. 태식은 한참 만에 대답했다. 또 속는 거요. 강도윤한테요? 아니요. 사람한테요. 또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는 거. 수지는 그 말을 받아들고 잠시 있었다. 박성준 씨는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 모르겠어요? 이사회 때도 믿었거든요. 다들. 수진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태식 씨. 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게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서예요. 아니면 강도윤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성준 씨는 그 상황 안에서 태식 씨 쪽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조작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태식 씨,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 또 잘못되면요. 잘못되면 또 나오면 되죠.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간단한 말이 이상하게 무게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게 쉬운 말처럼 들려요? 쉬운 말 맞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진이 태식을 똑바로 보았다. 태식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지금 버스 일이 좋아요? 태식은 잠깐 생각했다. 나쁘지 않아요. 좋다는 게 아니고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평생 하고 싶은 일이에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수진이 말했다. 제가 태식 씨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고 강도윤이 어떤 사람인지도 직접 본 적 없어요. 태식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다 알지 못하고요. 수진 씨. 근데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태식 씨 인생이잖아요. 남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지 말아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강도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있잖아요. 태식 씨가 무능한 후계자라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데 그 안에서 계속 그 이야기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버스 기사로 숨어서. 숨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숨은 게 아닌데 밖에 나가지 않으면 그게 숨는 거예요. 태식 씨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지 그건 태식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강도윤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태식은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지나갔다. 뭔가 오래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수진 씨는요? 네.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은 잠깐 생각했다. 저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락 구하는 거예요? 태식이 멈추었다. 둘 다요. 허락은 필요 없어요. 태식 씨 결정이니까. 그리고 걱정은. 수진이 잠깐 창밖을 보았다가 태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 이미 그 안에 있어요. 태식 씨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강도윤 쪽에서는 저를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태식 씨가 움직이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요? 멈춰 있으면 당하기만 하니까요. 움직이면 적어도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태식은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 일 마저 해야 해요. 결정은 태식 씨가 해요. 근데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보았다.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말아요. 오래 생각한다고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방문이 닫혔다. 태식은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서 박성준의 이름을 찾았다. 통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다. 잠시 멈추었다. 남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살지 말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다. 태식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 뒤에 박성준이 받았다. 전무님, 박 팀장님, 네, 만납시다. 이번 주 안에.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박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금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전화를 끊고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오후로 기울고 있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다. 3년 만이었다. 무서운 것은 여전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또 배신이 있을 수도 있었다. 강도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것도 답이 아니었다. 태식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수진의 방 쪽에서 아직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다. 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으로 걸어갔다. 커피를 내렸다. 2잔. 한 잔은 자신 것이었고 한 잔은 수진 것이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컵을 들고 수진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네. 커피요. 잠깐 후에 문이 열렸다. 수진이 컵을 받았다. 결정했어요? 네. 수진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뭔가를 더 묻거나 표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그게 전부였다. 문이 다시 닫혔다. 태식은 복도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태식이 결정을 말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다. 전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강도윤의 움직임, 내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법적으로 가능한 경로들. 수진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들어갔고 태식은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오래 앉아 있었다는 것을 수진은 아침에 알았다. 소파 쿠션이 눌려 있었고 식탁 위에 물컵이 하나 더 생겨 있었으니까. 수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태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샤워를 마친 얼굴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커피 한 잔만요. 앉아요. 태식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수진이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건넸다. 태식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결정했어요. 태식이 말했다. 수지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태식이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렸다. 돌아가려고요. 언제 정해진 거예요? 어젯밤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태식이 커피잔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왜 버스 기사를 했는지. 처음에는 도망이었고 나중에는 거기서 뭔가를 찾은 것 같았어요. 노선이 정해져 있고 끝이 보이고 아무도 저한테 뭘 기대 안 하는 것. 그게 편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젯밤에 생각하니까 그게 편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게요? 기대가 없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실망시킬 사람이 없는 게 편했던 거예요. 그 두 개는 달라요. 수지는 그 말을 천천히 들었다. 실망시키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제가 못 지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회사를. 그래서 더 이상 지켜야 할 것 없는 자리로 간 것 같아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이 계속했다. 근데 이제는 지켜야 할 게 생겼어요. 뭐가요? 태식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요. 그리고 제 이름이요. 수진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여전히. 그런데도요? 수진 씨가 한 말이요. 무서운 거랑 안 하는 거는 다르다고. 수진이 픽 웃었다. 제 말이 그렇게 도움이 됐어요? 치킨 값은 했죠. 이번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일요일 아침에 부엌에서 커피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 앞에서 태식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성준이었다.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재무 담당 임원으로 오래 일했고 강도윤이 실권을 잡은 이후에도 그룹에 남아 있었다. 태식이 밀려날 때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하나였다. 두 사람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태식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박성준이 들어오면서 태식을 보자 잠깐 멈추었다가 자리로 왔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박성준이 말했다. 인사인지 다른 의미인지 모를 말이었다. 오래됐죠. 3년이요. 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박성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어떤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님이 연락하실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오래 걸렸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태식은 잠깐 생각했다. 바람이 아니라요. 더 이상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성준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안에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강도윤 부회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이사회 안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요? 3년 전이랑 달라요. 그때는 전무님이 부적격이라는 프레임이 먹혔는데 지금은 그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태식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3년 동안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전무님이 돌아오실 것 같아서요. 태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3년. 이 사람이 3년 동안 혼자 뭔가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 태식이 버스를 몰고 있는 동안. 왜요? 태식이 물었다. 왜 그랬어요? 박성준이 태식을 바라보았다. 제가 선대 회장님한테 진 빚이 있어요. 그분이 절 키웠어요. 그 아들이 저렇게 끝나는 건 볼 수가 없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요. 태식이 말했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박성준이 모아둔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과정이 몇 주에 걸쳐 진행됐다. 태식은 낮에는 여전히 버스를 몰았다.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수진이 물었을 때 태식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만두면 강도윤 쪽에서 알아요. 움직임이 보이면 안 돼요. 조용히 준비해야 해요. 그 말이 맞긴 한데 힘들지 않아요? 낮에 운전하고 저녁에 자료 보고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운전할 때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다. 강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태식이 박성준을 만난 지 2주가 지난 뒤였다. 수진한테 먼저 징조가 왔다.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 낯선 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오래 있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슈퍼마켓에서도 그 다음날 세탁소 앞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시선이었다. 수지는 저녁에 태식한테 말했다.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태식이 하던 일을 멈추었다. 언제부터요? 사흘쯤 된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매번 달랐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안해요. 왜요? 이게 수진 씨한테까지 온 거예요. 제 일인데. 수진은 태식을 바라보았다. 태식 씨 일이 제 일이기도 해요. 결혼했잖아요. 그래도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 겁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태식 씨 과거도 강도윤이라는 사람도 그걸 알고도 옆에 있는 거예요. 태식은 수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일단 저한테 숨기지 말아요. 앞으로 뭔가 진행되면 말해줘요. 그게 먼저예요. 네. 그리고 빨리 끝내요. 질질 끌면 더 힘들어요. 태식이 작게 웃었다. 독하네요. 원래요. 이사회 임시 소집이 확정된 것은 그로부터 3주 후였다. 박성준이 확보한 자료에 내부 고발자가 하나 더 붙었다. 3년 전 보고서 조작에 실무로 가담했던 직원이었다. 그 사람이 진술서를 쓰기로 했다는 연락이 온 날 밤, 태식은 수진한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다. 됐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증인이 생겼어요. 이제 가능해졌어요. 수진은 태식의 얼굴을 보았다. 흥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오래 기다린 것이 드디어 왔을 때에 과하지 않은 안도. 잘 됐네요. 네. 무서워요? 태식이 잠깐 생각했다. 이상하게 안 무서워요. 이제는. 왜요? 잃을 것과 지킬 것이 정리된 것 같아요.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더 묻지 않았다. 이사회 당일 태식은 새벽에 일어났다. 수진도 일찍 눈이 떠졌다. 부엌으로 나가니 태식이 이미 밥을 짓고 있었다. 또 차려요? 오늘은 제대로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날이라고. 중요한 날이잖아요. 수지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태식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아침을 차려줬을 때와 같은 메뉴였다. 똑같이 만들었네요. 수진이 말했다. 그때 맛있다고 했잖아요. 맛있다고 한 적 없어요. 표정으로 했잖아요. 수진이 웃었다. 태식도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태식이 재킷을 입는 동안 수진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태식이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수진을 보았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아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요? 수진이 태식을 바라보았다. 태식 씨가 버스 기사일 때 결혼했어요. 전무님이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되든 그건 안 변해요. 태식은 한동안 수진을 바라보았다.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처음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다. 수진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잡혔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사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태식은 그 자리에서 3년 전과 다른 사람이었다. 준비된 자료를 순서대로 제시했다.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 내부 고발자의 진술, 박성준이 3년에 걸쳐 모은 자료 뒤. 강도윤은 처음에 부인했다. 자료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반박했다. 하지만 진술서가 공개됐을 때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표결은 11명 중 9명이었다. 3년 전과 같은 숫자였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태식은 그 숫자를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한테 문자를 보냈다. 됐어요. 답장은 빠르게 왔다. 수고했어요. 밥 차려놨어요. 태식은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다. 건물 로비에서 혼자. 강도윤은 결국 그룹에서 물러났다.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는 몇 달이 더 걸렸다. 그 사이에 태식은 그룹으로 복귀했고 버스 노선은 다른 기사에게 넘어갔다. 마지막 날 태식은 평소와 같이 노선을 완주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웠다. 핸들에서 손을 떼면서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3년 동안의 노선이었다.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정해진 길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 길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을 태식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할 때였다. 차고지를 나오면서 태식은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다. 나왔어요. 어디예요? 차고지요. 마지막 운행이었어요. 오늘이요? 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집에 와요. 저녁 있어요. 뭐해요? 와서 봐요. 태식은 전화를 끊고 걸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다. 다른 노선의 다른 기사의 버스였다. 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동창회에서 수진을 향했던 시선들은 여전했다. 태식의 신분이 알려지고 나서 단체 채팅방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알고 보니 대기업 후계자래. 역시 수진이는 달라. 어쩐지 그냥 결혼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수진은 그 메시지들을 읽고 나서 알림을 다시 껐다. 미라한테서 따로 연락이 왔다. 수진아, 나 그때 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수진은 잠깐 그 문자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태식의 신분을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 것인지 아마 둘 다겠지 라고 생각했다.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다.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업 중이던 파일을 다시 열었다. 마감이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식이 돌아왔을 때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의 자리가 차려져 있었다. 국밥이었다. 구청 근처에서 혼인신고하고 먹었던 것과 같은 메뉴였다. 이게 뭐예요? 태식이 말했다. 기념일이에요. 무슨 기념일이요? 마지막 운행일이요. 태식은 자리에 앉으면서 국밥을 바라보았다. 이걸로요?
처음에도 이거였잖아요. 태식이 숟가락을 들었다. 한 모금 먹었다. 맛있네요. 원래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